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곁에 지갑이 있다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꽂혀 있는 실손보험 카드, 아니면 저기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그 두꺼운 보험 증권 말입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그 서류 한 장이 나의 노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병을 완벽하게 방어해줄 아주 든든한 안전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다들 그렇게 믿죠. 그런데 최근에 목이 아파서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지급이 거절됐다거나 너무 피곤해서 영양제 주사를 맞았는데 전액 자비로 냈다는 주변 지인들 이야기 부쩍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이 유독 깐깐해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심층 분석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의료비 지급 시스템의 거대한 판 자체가 구조적으로 뒤집히고 있는 현장, 이른바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 중단 사태입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보니 말이죠. 2024년부터 2026년 2월 현재까지의 금융감독원 표준 약관 개정안, 대법원 판례, 그리고 각 보험사들의 내부 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관된 패턴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선 보상과 직원 개인의 재량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닫아버리듯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지급 차단 시스템이 이미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차분하게 이 구조를 뜯어보고자 합니다. 와, 수문을 닫아버렸다. 무서운 표현이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을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그 보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작동할 방패인지 판별하는 법을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병원에서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혹은 원무과에 무심코 건넨 서류 한 장 때문에 수백만 원을 날리지 않는 방어법도 챙겨가실 수 있죠. 그리고 최근 엄청나게 전화 오잖아요. 4세대, 5세대로 갈아타라는 압박. 그 속에서 살아남는 협상의 기술까지 완벽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죠. 일명 박 사장님과 김 대리의 비명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례들이죠. 네, 먼저 2008년에 가입하신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천하무적이라는 1세대 실손 보유자였어요.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가 무려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세대 실손이니까 당연히 이번 수술비 전액이 나올 거라고 굳게 믿으셨겠죠? 그러니까요. 호기롭게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딱 하셨는데 며칠 뒤에 보험사에서 통보받은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25만 원이었습니다. 1,175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도대체 왜 100% 보장 약관이 휴지 조각이 되었냐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2025년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아니 칼레가 어떻게 나왔길래 1,200만 원이 25만 원이 됩니까? 과거의 심사 기준은 참 단순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에 의존했거든요.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무조건 입원으로 간주했습니다. 회복실 침대에 누워있다 집에 가면 치료비 전액이 나왔죠. 아, 6시간만 누워있으면 무조건 입원이었다. 네, 하지만 2025년 판례는 이 기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이제 환자가 병상에 누워있던 단순한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의료진의 관찰과 처치를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마치 우리가 호텔에 투숙했다고 해서 무조건 룸서비스를 받은 건 아닌 것처럼요. 의료진이 나를 적극적으로 돌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간호기록지에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의사가 회진을 돌고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면 법적으로 그것은 입원이 아니라 통원치료로 강등됩니다. 아, 통원치료요? 1세대 실손의 통원 한도가 하루에 25만 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딱 그 통원 한도인 25만 원만 던져주고 서류를 덮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인 케어를 받았다는 걸 서류로 증명하지 못한 대가가 1,000만 원이 넘는 손실로 돌아온 거죠. 와, 서류에 남지 않은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저도 남일 같지가 않은데 30대 직장인 김 대리의 도수치료 거절 사례입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실 사례일 겁니다. 네, 거북목 증후군으로 200만 원을 내고 10번 도수치료를 결제했습니다. 4세대 실손이라 자기 부담금 30%를 빼도 한 140만 원은 돌려받겠거니 했죠. 근데 보험사가 딱 절반, 5번만 인정하고 나머지 5회는 거절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했는데 왜 보험사가 거절을 하는 거죠? 제가 4세대 그리고 곧 도입될 5세대 실손의 엄격한 현미경 심사 기준을 설명해 드리죠. 키워드는 바로 치료 목적 소명입니다. 예전처럼 의사소견서 한 장 덜렁 낸다고 해결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뭘 더 내야 합니까? 엑스레이나 MRI 상에서 명확한 뼈라 인대의 병변을 입증해야 하고요. 치료가 진행될수록 상태가 객관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를 환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의학용어로 관절 가동 범위, 즉 ROM 검사 같은 수치 변화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헬스장 PT랑 비슷하네요. 트레이너가 운동을 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었다는 수치적 증거를 보여줘야만 다음 달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결과값을 내놓으라는 거죠. 초기 5번까지는 증상 완화를 지켜본다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객관적인 호정 기록 없이 기계적으로 치료만 반복된다면 보험사는 이걸 단순한 마사지로 취급해 버립니다. 정말 가차 없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지갑을 닫고 지급을 거절하는 걸까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지만 이건 너무 전방위적인 압박 아닙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 본 결과 여기에는 3가지의 거대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혼합진료 금지와 2020년에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입니다. 아, 혼합진료. 이건 저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랑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받지 말라는 건데 이게 진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쉽게 동네 병원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죠. 이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회복을 위해 비타민 수액 한 대 맞고 가라고 권합니다. 이건 비급여죠. 네, 보통 그렇게 같이 받잖아요. 수액 맞으면서 쉬다가 오고. 맞습니다. 진찰과 수액을 동시에 받는 것, 이것이 혼합진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이 그 수액 비용을 대부분 내줬죠.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이 혼합진료가 실손보험료 폭등의 주범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걸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고가가 가격을 통제해서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통제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짜 교묘한 트랩은 본인 부담금 비율에 숨어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순간 가격은 투명해지지만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무려 95%로 설정됩니다. 95%요? 그럼 거의 내 돈 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심각한 건 실손보험 약관과의 충돌입니다. 원래 실손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도수치료가 본인 부담금이 극단적으로 높은 급여 항목으로 성격이 살짝 바뀌면서 기존 약관의 보장 한도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묘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와, 급여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는 뒤로 실질적인 혜택은 다 빼앗아가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뭡니까? 두 번째 요인은 바로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의 핵심인 비급여 쪼개기입니다. 비급여 쪼개기요? 4세대도 불만이 많은데 5세대는 더 강력한가 보네요. 네, 보험사들이 비급여라는 바구니를 2개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증 비급여입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니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하지만 타겟은 두 번째, 바로 비중증 비급여입니다. 비중증이면 우리가 흔히 받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비급여 MRI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5세대는 이 비중증 영역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연간 한도를 1,000만 원 이하로 묶어버립니다. 병원 쇼핑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아픈 게 중증인지 비중증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환자에게 가장 가혹한 부분입니다. 약관에는 7가지의 복잡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내가 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환자에게 전가된 겁니다. 환자가 알아서 의학 논문이라도 찾아와서 증명하라는 거네요. 못하면 절반을 자비로 내야 하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뭡니까? 세 번째는 사법부의 태세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약관이 애매하면 작성한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즉 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죠. 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많이 내렸잖아요.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대법원의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실손보험은 환자의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안전망이지 환자나 병원의 자산 증식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겁니다. 아, 과잉 진료나 브로커 문제들이 터지면서 법원의 시선도 완전히 싸늘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걸 강력한 방패로 삼고 있죠. 과잉 진료가 의심되면 망설임 없이 거절합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5년에 도수치료 지급 거절 비율이 전년 대비 30%나 급증했습니다. 30%나요? 확실히 현장의 팽팽한 긴장감이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솔직히 회의감이 듭니다. 어차피 병원 가도 돈도 잘 안 내어주는데 매달 비싼 돈 내고 예전 실손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해지할까 싶거든요. 네, 많이들 그런 고민을 하십니다. 요즘 보험사에서 전화 엄청 오거든요. 4세대나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 깎아주겠다. 심지어 일시금으로 바이백 위보금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요. 자, 여기서 판이 뒤집힙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이 지점이 오늘 저희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험사들이 현금까지 얹어주며 구형 실손을 사들이려는 진짜 이유. 그것은 여러분의 1세대, 2세대 실손이 그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게는 폭탄이지만 저희에게는 막강한 무기라는 뜻이네요. 하지만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폭탄 맞는 것도 수학적 진실 아닙니까? 설계사들은 항상 60대 되면 월 30만 원씩 내야 한다고 겁을 주는데요. 자, 그 공포 마케팅을 숫자로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60세 남성 기준 월 15만 원 하던 1세대 실손이 30만 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해보죠. 연간 부담금이 360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퇴적자한테는 덜덜 떨리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척추 큰 시술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수술비가 1,000만 원, 2천만 원씩 나옵니다. 구형 실손은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1년에 360만 원을 내고 2천만 원의 위험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유리한 배팅입니다. 아, 병원에 자주 가고 큰 수술 받을 확률이 높은 노년층에게는 보험료가 올라도 혜택이 압도적이라는 거네요. 네, 보험사도 그 통계적 진실을 알기 때문에 억만금을 줘서라도 구형 실손 가입자들을 털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혼합진료 금지나 관리급여처럼 국가가 판을 바꿔버리면 예전 실손을 쥐고 있어도 결국 사각지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여기서 구형 실손의 두 번째 진가가 나옵니다. 바로 막강한 법적 방어력입니다. 비급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담 주체가 정부에서 환자 개인으로 넘어가는 것뿐이죠. 아, 4세대, 5세대는 자기 돈을 내야 하지만 구형 가입자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세대, 2세대 실손은 사적 계약의 대원칙을 따릅니다. 2008년에 가입하셨다면 2008년의 약관이 기준입니다. 2026년에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십수년 전의 사적 계약의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심사가 아무리 까다로워져도 본질적인 방어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증거죠. 아, 그러니까 보험사가 돈을 주면서까지 사들이려 한다는 것 자체가 내 구형 실손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반증이네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심사 직원 앞에서는 호갱이 되기 십상입니다. 최후의 생존 수칙, 실질적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어떤 심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행동 강령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일종의 생존 매뉴얼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강령, 전환 여부는 오직 나의 병력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지난 5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설계사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기존 실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버텨라. 그럼 반대의 경우는요? 반대로 나는 지난 10년간 병원 근처에도 안 가봤다 하시는 건강한 2030 세대라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4세대 등으로의 전환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건강 상태가 기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병원 현장 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두 번째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무 기록을 사수하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할 때 영수증만 앱으로 띡 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현미경으로 보는 서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초진 차트입니다. 의사가 처음 기록하는 그 차트 말씀이시죠? 네, 차트에 단순 피로 개선이나 미용 목적이라는 단어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끝입니다. 의사에게 반드시 통증 완화와 치료 목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남겨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도수 치료 시에는 관절 가동 범위, 즉 ROM 호전도 검사 기록을 남겨달라고 단단히 당부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네요. 수동적으로 진료만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이드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6시간의 법칙을 새롭게 기억하라입니다. 백내장 시술 같은 고액 수술 시 수천만 원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과거처럼 침대에 그저 누워만 있었다고 입원이 인정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판례 적용이군요. 그럼 원무과에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수술 전 원무과와 간호데스크에 확실히 다짐을 받으십시오. 내가 머무는 6시간 동안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과 처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호일지에 분 단위, 시간 단위로 기록해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병원이 난색을 표한다면 그 시술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수술비는 고스란히 빚이 달 테니까요. 와, 그 몇 줄의 기록이 수천만 원을 가른다는 거네요. 오늘 정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샅샅이 해부해본 느낌입니다. 보험은 이제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방치형 아이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똑똑하게 청구해야 하는 전장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지식이 청취자 여러분이 책상 위의 실손보험 전환 안내문에 서명하시기 전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돕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 있는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을 알리고 공유 기능을 통해 이 중요한 정보가 널리 퍼져서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험사가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지급 기준을 옥죄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요? 만약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스마트워치나 일상 속 AI 기기가 우리의 수면, 심박수, 운동량 같은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송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걷기 운동하면 보험료 할인해주는 거 보면 진짜 멀지 않은 미래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데이터를 무기 삼아 우리가 받는 치료가 필수적인 의료 행위인지 아니면 평소 생활 습관 관리를 게을리해서 벌어진 개인의 책임인지 더욱 가혹하게 선을 긋지 않을까요? 데이터가 우리를 보호하는 궁극의 방패가 될지 아니면 보상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차가운 감시망이 될지 여러분의 다음 행보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